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양철학 생각산책 세 번째 영상입니다. 좀 전에 생각하는 사람의 탄생을 보았고,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것만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꿈과 현실을 구분한다는 것, 그것이 구분할 때 내가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어떤 기준점으로 제시했고, 제1 철학의 원리로 제시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로댕, 유럽에도 있지만 동양에도 있었습니다.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1962년 10월 20일에 대한민국 국보 제78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유상을 가지고 자기 일본 거라고 말하면서 거의 일본의 국보 1호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자신들이 우리나라에다가 수출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유상, 생각하는 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골똘히 생각할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나와 가정, 사회, 국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데카르트는 특별히 의심의 유용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심이 유용하다는 거죠. 질문하는 게요. 오랜 세월이 거쳐 생각이 뛰어난 어른들, 지혜자들, 철학자들은 어른이들과 달리, 어른과 말고요, 어른이들과 달리 지혜를 사랑했습니다. 관료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데카르트는 돈벌이를 위해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학문 자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공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학문의 토대를 새로 잡으려고 한 거죠. 학문을 직업으로 삼아야 할 정도로 열악한 경제적인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가짜 학문들이 가져다 줄 돈벌이나 명예보다 확실한 지식과 참된 진리를 찾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학문의 원리, 학문의 토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철학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고, 학문의 원리가 철학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고 철학을 시작했습니다. 지혜를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철학에는 논쟁의 여지가 많았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서로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요. 오직 진리만 추구한 데카르트는 철학이라는 학문이 의심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심을 다 없애고 결코 의심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내가 의심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거죠. 모든 회의주의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의심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회의적 방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회의 방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인간은 다양한 견해를 접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으면 참이 되고 적으면 거짓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과 거짓은 다수나 소수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논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유용성은 선입견과 편견에서 풀려나 참된 것,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의심의 성찰을 통해 발견한 진리는 의심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데카르트는 이전 철학에서 신뢰할 만한 견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본인이 이끌겠다고 결정하고, 데카르트는 곧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에게 나 밖의 세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기에 세상이 있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감각 능력이 아니라 정신 능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데카르트는요. 생각을 통해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생각을 통해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의심되는 것을 모조리 내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의심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뭘로 보이시나요? 빌딩으로 보이십니까? 이 밑에 있는 사막인 이건 물로 보이시나요? 이건 빌딩으로 보이시나요? 물론 여기 사막에 있는 건 신기루라는 거, 뜨거운 열로 인해서 빛에 반사되어서 나온다는 복사열. 저 위에 빌딩은 뭘로 보이시나요? 여기도 신기루입니다. 구름이 그림처럼 보이는 한국 청주에서 보았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데카르트가 보기에 감각, 특히 눈, 시각은 오류를 범합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 크게 보이신가요? 작게 보이신가요? 그러죠.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레인,
비, 가수,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손으로 가려봤지만 가리지 않지요. 이렇게 눈이 속이기 때문에 감각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의심해보고 생각만이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생각만이 참된 거라고 도달한 거죠. 버트란트 러셀에게는 철학은 그 자체를 위한 일종의 관광 여행입니다.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는 여행하는 거죠. 삶은 사실 문제 해결의 연속입니다. 삶은 죽을 때까지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 문제를 발생하는 문제를 연속 해결해야 되는 거죠.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해든 오해든 곡해든 그것들은 모두 생각의 산물입니다. 이해하는 것도 오해하는 것도 생각의 산물인 겁니다. 생각은 삶의 문제를 포착하기도 하고 착오하기도 합니다. 이해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는 거죠. 포착은 잡다는 거죠. 근데 잘못, 착오,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포착은 삶의 문제를 알아차림이지만 착오는 그것에 대한 착각이자 어긋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오해와 착오는 삶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죠. 불편과 불안의 연속은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삶의 난제들과 맞서기도 해야겠지만 가끔 달아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달아남은 삶의 회피가 아니라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환기함으로써 조절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분은 러셀 서양 철학사 보셨죠? 두꺼운 책, 그 책을 쓰셨던 또 서양 문화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철학을 그 자체를 위한 일종의 관광 여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의 집중력을 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의 생각법을 활용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법을 활용하는 것은 삶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죠. 말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관광여행, 철학적 관광여행은 우리의 세계관을 넓히고 깊게 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은 경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길이를 달라지게 합니다. 우물 아래 개구리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철학 여행은 미지의 인간에 관한 탐색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을 바탕으로 신비적이거나 다른 근원적인 영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보거나 또 다른 하나는 물러나서 스스로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이고 사색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의 집중력을 담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법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삶에 유익합니다. 철학자들은 다양한 철학 여행을 통해 새로운 생각의 방법으로 인간과 세상의 문제, 곧 세계관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계관을 통해서 재해석된 세계관을 통해서 삶에서 직면한 문제의 상황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결여된 것, 그러니까 악이란 무엇이냐? 악은 평범한데요. 생각의 부재, 생각이 없을 때, 생각이 결여됐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이 중단된 곳, 생각이 멈춘 곳, 생각이 없는 곳, 생각하지 않는 곳, 그게 곧 악이고, 악에는 불행을 싹틀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예루살렘의 아이만, 이분이 아이만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보았더니 독일 나치가 행했던 유대인 600만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생명을 앗아갔는데, 물론 한나 아렌트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기자로 도대체 아이만의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을까, 그리고 얼마나 흉악하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하고 취재차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서 봤더니 아이만이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는 거죠. 600만을 죽인 동네 아저씨. 충격받은 겁니다. 굉장히 마귀처럼 생기고 무섭게 생기고 악한 이로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늙은 동네 아저씨 정도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겁니다. 악이란 평범한 거다. 왜 평범하냐? 생각이 결여될 때 악이 발생한다는 거죠. 본인이 가스 밸브를 누르면서 이 밸브를 누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에 대한 그 감정이입이 되지 않고 그냥 명령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없는 거라는 거죠. 본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생각하는 활동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상은 반복된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습관적인 행동은 무의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무의식적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도 무의식적인 거죠.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작동하는 기제에 대해서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고 있는 겁니다. 행동을 할 때마다 매번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적인 행동이 유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신 능력을 부정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음, 무생각, 생각의 결여는 때론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이만, 이 동네 아저씨처럼요. 철학자 한나 아리엔트, 여성 철학자 한나 아리엔트는 생각 없음이 악의 평범한 악의 원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대학살의 주범입니다. 독일 장교 아돌프 아히만은 히틀러의 명령을 철두철미하게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요. 생각하지 않고요. 독일의 패전 이후 히틀러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아히만은 보다시피 법정에 섰습니다. 아리엔트는 아히만이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악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악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독일 장교 아히만은 명령과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아히만은 명령과 그의 임무가 유대인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실행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실행해야겠다마는 생각만 한 것뿐입니다. 악은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이 없이 행동할 때 등장합니다. 좋은 생각이 없이 행동할 때 등장하는 거죠. 생각이 편향되거나 생각의 줄을 놓게 되면 누구나 야만의 상태, 악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야만의 상태가 지속되는 곳에서 야만적 행동은 특이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입니다. 모두가 눈이 한 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산다면 눈을 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특이한 거죠. 한 개 있는 사람이 눈이 하나 있는 사람이 평범한 것처럼요. 악은 특이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악은 특이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과 행동입니다. 이를 악의 평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로 살아갑니다. 소설가 폴 브루제는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철학자라고 합니다. 폴 브루제가 말합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매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독특하게 살아고 이 카르페 디엠 죽은 시인의 사에서 말합니다. 현재를 즐기고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거두러 갑니다. 왜냐? 우리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까지의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거죠. 소설가 폴 브루제에 따르면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이 말은 생각한 대로 살기의 중요성을 역설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나는 스스로 계획한 대로 살고 있는가를 되물어 봐야 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사는 대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이 계획한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살지도 말고 자기의 인생을 타인이 계획한 대로 살지도 말아야 됩니다. 부모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참조해서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체로 사람은 좋지 못한 의도나 계획보다는 자신이나 사회에 이익을 주는 삶을 선호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유익한 거를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도 게으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못된 사람도 못된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회에 이익을 주는 삶을 더 선호하는 거죠.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쳐도 된다고 교육하거나 교육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를 따라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나이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꽃들에게 희망을 보면서 이제 3강을 보겠습니다. 어떤 삶이 독특하고 특별한 것일까요? 트리나 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은 보다 충만한 삶과 진정한 혁명을 위한 책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한 마리 애벌레, 줄무늬 애벌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이 꽃들에게 희망을 영상을요, 영상에다가 제가 올려놓은 것도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영상은 다음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찾아 여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장 총 7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 줄무늬 작은 애벌레가 한 마리가 오랫동안 자기 둥지에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세상에게 인사를 합니다. 세상아 안녕 하고 그런 말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세상이 참 찬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먹고 살다 보니까 세상이 단조롭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삶에는 단지 먹고 사는 것 외에 그 어떤 이상의 것이 틀림없이 있을까라고 궁금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찾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여행길에서 먹기에만 정신이 팔려 말할 시간조차 없는, 혹은 일하기 때문에 말할 시간조차 대화할 시간조차 없는 많은 애벌레들을 보고 줄무늬 애벌레는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삶에 대해 자기보다 더 나은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애벌레는 하늘 높이 솟은 커다란 기둥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커다란 기둥. 저게 뭘까? 이 작은 애벌레가 이 기둥은 도대체 뭘까? 저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솟은 커다란 기둥을 보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그냥 기둥이 아니고 본인과 같은 애벌레들이 이 끝을 올라오고 있는 애벌레 기둥이었습니다. 애벌레들이 서로 먼저 그 꼭대기에 오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는 어쩌면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저 끝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이 애벌레 기둥에 본인의 몸을 던집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여행을 시작하다가 기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자기처럼 삶에 대해서 별로 모르는 것을 보고 이 기둥, 안간 힘을 써서 올라가는 기둥을 발견하고 본인도 이제 이 애벌레 기둥에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갈 때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되고, 밟지 않고 올라가지 않고 있으면 누군가가 밟히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밟거나 밟히거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줄무늬 애벌레도 밟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애벌레들이 서로 먼저 꼭대기에 기어오려고 애쓰면서 어쩌면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올라가다가 힘들었습니다. 이 힘든 애벌레의 인생을 살다가 노란 여자 애벌레를 만납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힘들어서 내려옵니다. 둘이 함께 내려와서 이 기둥을 올라가지 않고 자기들 둘의 즐거운 사랑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줄무늬 애벌레는 그것도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노랑 애벌레에게 말합니다. 다시 저 꼭대기 위로 올라가 봐야겠다고. 노랑 애벌레는 말합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욕망 내지는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노랑 애벌레와 헤어지고 다시 애벌레 기둥에 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올라가 봤기 때문에 이번째는 인정사정 없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애벌레들은 서로 발판 삼아 짓밟고 기둥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기둥에 오른 애벌레는 이제 밟고 올라서느냐 밟히느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밟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경쟁자들에게 한치의 양보와 배려도 하지 않습니다. 애벌레 기둥에서는 친구란 없습니다. 경쟁이 일상화된 세상에서는 친구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대기에 무엇이 있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꼭대기에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맨 꼭대기까지 도달했을 때 애벌레가 정상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올라갈 때 많이 말했거든요. 내려오는 애벌레 물어봤습니다. 다른 벌레에게 올라가면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줄무늬 애벌레와 여러 애벌레는 말합니다. 에이 없긴 뭐가 없어.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겠지. 드디어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말도 듣지 않고 맨 꼭대기 정상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맨 꼭대기에 속삭이는 소리. 애벌레는 맨 꼭대기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과연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기랄 꼭대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예전에 내려오던 애벌레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꼭대기에 올라간 애벌레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기랄 꼭대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같이 올라갔던 또 다른 애벌레가 말합니다. 꼭대기에 있던 다른 애벌레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해 멍청아. 저 아래 다른 녀석들이 듣잖아.
그들이 올라오려고 하는 곳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올라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개고생하라는 거죠. 정정해서 견고생하라는 겁니다. 혹은 독고생하라는 겁니다. 가르쳐주지 않고 올라갑니다. 드디어 줄무늬 애벌레도 꼭대기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들었던 한 대로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밑에서 볼 때는 그렇듯하게 보였는데 이렇게 높이 올라왔는데 정작 아무것도 없다니 속삭이는 소리가 또 들려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길 봐. 속상해서 또 들려왔습니다. 저길 봐. 이와 같은 기둥이 하나가 아니야. 정말 많은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둥들은 뭘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둥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애벌레들이 또 다른 기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명예가 될 수도 있겠고, 돈이 될 수도 있겠고, 권력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등등 각자가 추구하는, 각자가 욕구하는, 혹시는 욕심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올라가는 무리인 거죠. 그냥 그 끝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트리나 폴로스가 쓴 책입니다. 애벌레는 기둥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애벌레는 한탄했습니다. 올라갔던 시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만큼 가버린 거죠. 이제 다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면서도 올라오는 또 다른 애벌레에게 말해줍니다.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나 올라가려고 하는 애벌레는 듣지 않습니다. 여러 기둥들은 우리의 삶에서 돈이나 권력, 명예와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정신과 맨손보다 다양한 지식과 도구를 활용하면 삶이 원활해지고 윤택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덤비는 것과 아예 모르고 무작정 올라가는 것, 어떤 게 더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삶이 원활하면 편안하고 안정됩니다. 편안함과 안정감의 반복은 돈과 권력, 명예에 의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돈과 권력, 명예, 그 외에 어떤 것에 의한 편안함과 안정 이상의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기둥에 오르려고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리나 폴로스의 꽃들의 희망은 제7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도달하면 이런 말 합니다. 내려온 애벌레는 지쳐서 예전에 노랑 애벌레와 같이 놀았던 그곳에서 슬피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들었는 거죠. 물론 꼭대기에서도 보았습니다. 노랑 나비가 꼭대기까지 올라온 것을. 그래서 눈이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근데 이 노랑 나비 잠자리가 나비입니다. 나비 잠자리가 아니고 노랑 나비가 자기 여자친구인지 몰랐죠. 그러나 여자친구는 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탄한 거죠. 이렇게 기어오르지 않고 한 방에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었는데, 그때 꿈인가 현실인가 노랑 생명체가 찬란한 두 날개로 애벌레에게 부채질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었던 거죠. 이 노랑 애벌레와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땅에 내려와 잠자고 있는 노랑 애벌레, 줄무늬 애벌레에게 노랑 애벌레가 부채질을 이렇게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애벌레의 인생 예정은 마지막 제7장에서 급반전됩니다. 애벌레는 예전에 기둥에서 노랑 애벌레와 만나 기둥 밑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이제 노랑 애벌레는 없습니다. 그리고 줄무늬 애벌레는 슬픈 마음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난 날 노랑 애벌레와 함께 놀았던 풀밭에서 웅크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불어서 일어나 봤더니 노랑 생명체, 노랑 나비가 날개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듬이로 쓰다듬고 행동하는 뭔가 사랑이 넘치는 눈빛에서 삶을 포기한 줄무늬 애벌레는 자신도 나비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노랑 애벌레의 날개짓과 눈빛 때문에 그랬던 거죠. 노랑 애벌레는 뭐라고 말하는데 애벌레는 알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래서 노랑 애벌레가 날개짓을 한 곳을 따라서 가봅니다. 한 나무 가지로 인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무 기둥을 오릅니다. 진짜 나무 기둥. 노랑 나비는 애벌레를 한 나무 가지로 인도하는 것, 그에게 뭔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줄무늬 애벌레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차츰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된 애벌레는 벌레 기둥이 아니고 진짜 나무 기둥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기둥에 올라서 애벌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뭇가지에 매달린 애벌레는 날이 어두워지자 무서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또다시. 그러나 노랑 애벌레의 사랑과 기대감을 갖고 계속 버텼습니다. 계속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드디어 번데기 속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 노랑 애벌레의 주위를 날며 그의 변신을 기다려주는 노랑 나비의 기대처럼 오랜 기다림 속에서 드디어 줄무늬 애벌레는 번데기의 껍질을 벗고 화려한 나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죠. 그러면서 트리나폴로스 꽃들의 희망을 7장을 마칩니다. 마치는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강의가 이제 여기서 마쳐집니다. 생각 산책은 이제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